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적극성, 이 사람이 그렇죠. 완전히 후달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시장만 보면 상승론자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사실 요 질문을 제일 먼저 저는 드리고 보통 시작을 하는데 네, 이현철 소장님한테 주변 사람들이 네.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정말 이현철 소장님이 제일 지겹게 많이 듣는 최근의 질문이라는 게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장 상황마다 좀 달라지니까 거기서 보면 저는 이제 사람들 심리가 예. 또 읽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저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죠.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됩니까? 무주택자. 예. 그거하고 1주택자 집을 팔아야 됩니까? 아, 1주택자들이요? 네. 다주택자가 아니라? 네네. 오. 일단 1주택자부터 여쭤볼게요. 1주택자. 왜 1주택자가 어차피 자기 살고 있을 집은 필요한데 네. 왜 팔아야 됩니까를 질문을 할까요?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아, 최근에 좀 제가 하락할 예. 거라 이야기를 네.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이제 하락할 거다. 제가 강하게 이제 주장하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서울 수도권의 1주택자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도 있을 수 약간 있죠. 호가는 또 높여서 매도를 하고자 하시겠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왜 하락론을 이제 주장을 하시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또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 어떠한 분이 그랬듯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 많은 이제 비판에 시달리시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락론 이제 주장하시는 이유 약세. 네. 물론 이제 뭐 주구장창 약세론자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요때 2018년에도 폭등장이 온다라는 거 이제 예측을 하셨으니까. 네네. 작년 말에 시장 뷰를 이제 바꾸셨다라고 했고. 예,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거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 시장, 우리나라 매매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매매 시장의 구조와 수요. 수요가 전에 이제 제가 이 채널에서 이진우님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3프로 TV의 이제 이진우 대표. 이진우 기자님. 네,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많이 공감 뭐라고 할까 저와 동질감을 느끼는 거를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이냐 리브냐 이 얘기를 이제 그때 하셨는데 집을 살기 위한 곳으로 보느냐 아니면 뭔가 시세 차익이나 사고 팔고 파는 걸로 보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바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리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공공주택이라든지 뭐 그냥 전세로 가면 되는 거고 전세나 월세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대체 상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리브를 해결한다면 떨어진다라면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면 굳이 매매 바이를 할 필요가 없이 리브는 임대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떨어지는 게 100% 확실하다. 10억짜리 집인데 10억짜리 집인데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여기에 떨어지는 게 100% 확실하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50% 정도 하락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떨어지는 거 알고 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리브와 바이가 다른 점은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뭐 벤츠나 이런 걸 사요. 그러면 이거 살 때는 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한 3년 지나면 반토막 나는 거 인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품은 사실 소비재로 쓰게 되면 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집에 대해서 감가를 인정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죠. 그게 뭐냐면 바이 개념이라. 리브의 개념, 사는 곳의 개념이면 우리 뭐 기업들 뭐 공장이나 건물 감가 생각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파트나 집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니 감가를 떨어지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말로는 해요. 근데 실제로 떨어지면은 진짜 거의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죠.
그쵸. 이제 집을 가지고 가정의 대차대조표에다가 자산 상각을 하는 사람은 네. 눈을 씻고 봐도 네. 찾을 수가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집이 30년 넘어가면 또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뭐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역사가 예.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하락하기도 했지만. 굴곡은 있었지만 네, 항상 그래서 뭐 부동산 불패.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우상향한다 무조건. 네. 이제 이게 거의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는. 그래서 떨어지는 걸 거의 용납을 못해요. 떨어질 게 확실하다.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거나 떨어지더라도 산다라는 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떨어지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확실하면요, 안 사요. 임대로 가면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그 임차 제도가 뭐냐? 전세. 절대 손해보지 않는. 만약에 뭐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인 손해는 되겠지만 네. 내 돈은 손해보지 않는. 그렇죠. 내가 가진 원금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이 바이 개념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게 다른 거는 사실 바이냐 뭐 그 어떤 소비 목적으로 따져가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은 화폐잖아요. 뭐 화폐를 대체하겠다. 예. 근데 지금은 이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집은 동시에 들어가요. 리브와 바이가. 그렇죠, 그렇죠. 예. 사면은 그냥 바이 개념으로 샀지만 리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을 분석할 때는 리브가 아니라 바이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 이게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요. 왜냐면 네네, 맞습니다. 나는 그냥 1주택자 내가 여기서 눌러서 앉아서 살 건데 무슨 소리 할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해야 된다. 예, 그래야 이게 정확한 수요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그게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차피 내가 우리 집에서 한 30년 동안 살 거야. 예. 사실 그런 사람들은 시세 형성이라든지 가격 형성, 시장 형성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죠. 안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은 수요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거래되는 건수가 200만 건 정도 돼요. 200만 건. 전국. 예. 그러니까 전국으로 쳐서 그리고 이것도 전월세 다 합쳐서 이제 되는 거고. 전월세까지. 예. 이제 아파트 매매만 치면 한 120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만 건. 그러면은 지금 주택이 2천만 개 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택이. 그러면은 비율로 치면 1년에 거래되는 비율이 회전율이 되게 높은 거네요. 예. 근데 그래도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막 불같이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요자가 여기에서 조금만 늘어나도 수요가 확 늘어나는 게 돼요. 그런 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리브 개념이면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 수요치 있잖아요. 뭐 적정 수요량 이런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 개념이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00 있다. 그냥 적정 수요가 1000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어느 순간에는 5000 많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100으로 쫄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상황과 심리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 혹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왜 산업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근데 그게 누가 빵값에 비유를 해주더라고요. 빵값이 폭등하는 건 갑자기 수요가 20% 30% 증가해서가 아니라 그냥 5명이 있는데 빵이 4개만 있었을 땐 이 빵값이 수십 % 뛰게 된다. 그래서 정말 미세한 수요와 공급 차이가 큰 시장의 왜곡을 만드는데 그게 아파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예인 것 같은데 바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 뭐냐면 제가 가장 비슷하게 보는 거는 뭐냐? 사재기 현상. 사재기, 그렇죠. 아파트도. 근데 그렇고. 이거는 사재기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죠. 지금 비유하신 거는. 그거는 이제 약간의 실수요가 약간만 공급과 달라지는 것도 시장의 가격을 크게 왜곡시키는데 거기에다 이제 가수요까지 붙으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가수요가 붙어버려요. 그렇죠. 가수요는 항상 붙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5대4로 그냥 계약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네. 5대4가 되잖아요. 네. 수요가 5고 공급이 4가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가수요가 붙어서 이게 5가 아니고 1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살려고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또 적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성. 네.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높은 가격을 감내하고 뛰어들 것이냐. 그렇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대 10이 되더라도 10대 10이 되더라도 그럼 균형이잖아. 우리가 할 때는 10대 10이면 균형이잖아요. 균형처럼 보이죠. 균형인데 시장 상황이 만약에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 적극성이 둘 다 달라져요. 공급자, 매도하는 사람들은 적극성이 20% 정도로 100%다면, 예를 들어서 100%가 그냥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20% 정도로 줄어들고 사고자 하는 사람의 적극성이 200%, 30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그런 적극성도 완전히 뭐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이 적극성이, 매수자의 적극성이 이제 거의 10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수요를 하려고 하는 적극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랑일 때는 적극성이 200%, 300%, 400%. 그러니까 호가를 높여도 원래 가격이 비싸면 안 사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격을 올려서 호가가 더 벌어져 있는데도 쫓아가서 사는 거는 적극성, 이 사람이 그렇죠. 완전히 후달리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대1이어도 균형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폭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도 오히려 외지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더 밀어 올리기는 지금은 좋지 않은 환경, 네. 정책도 여러 가지 박자가 함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환경. 그래서 네. 그걸 입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제 집값은 오를 수가 없는 환경.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게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제 뭐냐면 시장이, 우리나라 매매 시장이 두 개로 있어요. 두 개. 매매 시장이 두 개다. 두 개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분은 전 한 분도 못 봤어요. 매매 시장이 두 개인데 이걸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이에요. 중고 시장.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신규 분양 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그냥 상승론자 말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하락론자, 이제 하락론으로 변했죠. 그런데 상승론자 말이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 시장만 봤을 때는 상승론자 말이 맞아요. 일반 시장은 버티는 힘이 누가 더 세냐? 매도자가 집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버티게 돼 있어요. 버티게 돼 있고 매수자들이 안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체기가 이어지거든요. 정체기가 이어지다가 그냥 다른 변화가 없으면 누가 이기느냐? 집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그 매수자가 져가지고 높은 가격에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장만 보면 상승론자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양시장이에요. 분양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매매시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에요. 일반 매매시장.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공급자들이 다른 거예요. 공급자들이. 그리고 수요자는 동일해요. 수요자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장이에요. 같은 시장인데 공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른 공급자의 상황이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공급자의 적극성? 예, 적극성. 그러니까 분양시장에서의 공급자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성이 100%예요. 무조건. 여기서 변하지 않아요. 공급자의 그렇죠. 적극성은 100%고 여기 있는 공급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아직까지 하락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적극성은 100% 미만이에요. 약해. 그러니까 버티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죠. 팔까 말까 고민하고 호가도 올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장만 보면 이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분양 시장에서 변화가 생겨요. 분양 시장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뭐냐면 무조건 팔아야 될 물건들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이기 시작하고. 예, 그게 바로 뭐냐? 미분양이에요. 예.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누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냐?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하게 돼요. 이때부터. 확 바뀌죠. 예. 적극성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매수자가 적극성이 100% 미만에서 쭉 빠지게 되고요. 네. 매도자들이 이제 버텼던 거를 버티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하락 기간이 언제쯤이냐,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냐. 예.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이제 내년 말부터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갭만 벌어진 정책이고, 그렇죠.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그냥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미분양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며칠 전에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강북 지역이긴 한데, 네. 예. 그래도 초반에 인기는 많았었는데 북서울 자이가 예. 이제 미계약분이 생긴 거죠. 미계약분. 그렇죠. 기존에 인기가 그래도 있었던 그렇죠. 서울인데 이게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최근에 송도에서 처음에 미계약분이 이런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그건 이제 미분양은 아니었고 분양은 다 됐는데 그쵸. 그 다음에 계약을 사람들이 안 해버린. 네,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계약분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다 팔리긴 하는데 그 다음 현장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 분양하는 현장에. 연쇄적으로. 예.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청약자들의 네. 심리 상태가 있어요. 청약자들의 심리 상태. 네. 청약자들의 심리 상태가 자 예를 들면 지금 북서울 자이 같은 경우 미계약분이 나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쟁률이 꽤 높았거든요. 그렇죠. 분양까지는 좋았는데. 네, 경쟁률이 높은데 왜 미계약분이 나올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는 묻지마 청약이 있는 겁니다. 선당 후곰이라고 하죠. 선당 후곰. 그러니까 이게 일단 당첨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이 뭐 바보이거나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처음에는 하락장이 완전하게 시작되기 전에는 청약을 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좋아하는 집, 확실하게 올라갈 만한 집, 브랜드 가치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내 청약 점수하고 맞물려서 정말 당첨이 간단하게 될 만한 자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무조건 떨어지죠, 이런 분들은. 네,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고민하고 넣어서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 야,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네.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좀 낮춰서라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좀 낮춰서 넣어요. 넣었는데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면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청약을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매번. 그렇죠. 그럼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장이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다 넣어. 그렇죠.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덜컥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차.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계약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앞에 사람들 좀 올랐으니까. 그 중에 조금 자리가 안 좋거나 이런 건데 또 내가 여력을 봤더니 나는 냉정하게 보니까 대출도 안 나와. 뭐 이런 거. 그전에는 이런 걸 고민을 안 하죠.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청약이 당첨되지도 않는데 고민을 이걸 왜 해? 약간 안 좋은 동 2층, 3층도 다 집값이 올라가고 이랬으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거 고민하다가 포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당첨이 딱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감당을 못 하겠구나.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데 자, 이게 나오면 그 다음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